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가 있습니다. 국제 무역에서 거의 차단됐고 세금을 거둘 기업도 거의 없으며 유엔 제재로 정상적인 수출입이 불가능한 나라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라는 매년 10억 달러를 군대에 쏟아붓습니다. 세계 5위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고 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계속 쏘아 올리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사실상 파산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나라는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해커 양성, 마약 밀매, 가짜 달러 제조, 암호화폐 강탈, 심지어 가발 공장까지요. 지금부터 세계 경제에서 추방당한 북한이 어떻게 정권을 유지하는지 그 충격적인 자금 조달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외화벌이를 총괄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악명 높은 39호실이에요. 이들의 임무는 단 하나,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외화를 벌어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정부가 돈을 버는 방식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기괴한 방법들이 동원됐죠. 원래 북한은 무역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공식 정책은 자력갱생이었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간 무역이 생명줄이었어요. 이 지역에서만 나는 작물들, 예를 들면 송이버섯이나 인삼 같은 것들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산업의 필수적인 자원들, 주로 석탄, 철, 전기를 수출했죠. 이것들이 역사적으로 북한에 필요한 현금의 대부분을 제공했습니다. 문제는 김정은이 너무 멀리 나갔다는 점이에요. 핵무기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신형 미사일을 계속 시험하고 군사 퍼레이드에서 과시했습니다. 총 50개 정도의 핵탄두를 만들었는데 사거리는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결과는 제재, 또 제재, 또 제재였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였어요. 북한의 석탄, 철,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연간 10억 달 이상의 수출 수입이 날아간 것이죠.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제재 전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25달러였어요. 북한 전체 무역의 95%를 차지하는 규모였죠. 2017년 이후엔 3억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북한은 이상한 물건을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2023년 북한 수출의 거의 60%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가발, 가짜 수염, 그리고 인조 속눈썹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북한은 중국에 1억 6,500만 달러어치의 가발을 팔았어요. 제재를 받지 않는 광물인 텅스텐, 몰리브덴, 데님과 함께요. 한편 실제로 돈이 필요했던 북한은 20억 달러어치 이상의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쌀, 비료, 그리고 그 해 1위 수입품이 뭐였을까요? 인간 모발이었어요. 1억 6천만 달러어치나 됩니다. 이 모든 노동과 자원을 동원해서 본질적으로 중국의 가발 공장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겨우 500만 달러 이익을 남기려고요. 둘째, 이런 무역이 멈춘 게 아니라 단지 느려졌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위성 이미지는 북한 화물선들이 남포 같은 항구에서 석탄을 가득 싣고 출항해 석유를 가득 실어 돌아오는 모습을 포착했어요. 적발을 피하기 위해 북한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들은 황량한 바다로 나가 화물을 배에서 배로 옮겨 싣습니다. 많게는 3번이나요. 돈은 자회사와 유령회사 네트워크를 통해 흐릅니다. 홍콩과 마카오의 수상한 사업가들의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서죠. 결과적으로 북한은 제재가 부과된 이후 매년 제재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고립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특정 도시들을 상대적으로 개방해 외국 투자를 유치하려 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29개의 개발 구역을 만들었어요. 가장 크고 좋은 건 러시아와의 국경에 있는 라선 경제무역지대입니다. 이 작은 구역에는 북한에서 유일무이한 것들이 있어요. 황금 삼각주 은행, 나라에서 유일하게 직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죠. 자체 이동통신망, 카지노,
그리고 라선 국제무역 박람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북한만의 국제시장이에요. 중국과 러시아 같은 국제 목적지에서 온다고 하네요. 솔직히 말하면 이 박람회는 중국 기업 지도자들이 북한 중앙계획 담당자들과 네트워킹하는 장소에 가까워요. 1991년 개장부터 2010년대까지 라선은 1억 5천만 달러를 유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간 약 500만 달러 정도죠. 웹사이트를 보세요. 박람회, 섬유공장, 러시아 조선 우호의 다리, 삼국 국경지역 같은 명소가 있습니다. 누가 안 가고 싶겠어요? 국제 자금을 위해 개방된 다른 구역들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도박꾼들 말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조금 더 성공한 곳들이요. 예를 들어 금강산 관광지구가 있습니다. 2002년 남북한 공동구역으로 개방됐어요. 산을 보러 오는 남한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였죠. 현대그룹이 투자를 맡아 거의 200만 명이 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2008년 남한 정부가 관광을 금지할 때까지요. 남한 시민 한 명이 북한군의 총격당해 사망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2024년 북한이 리조트 시설을 해체하며 공식적으로 폐쇄됐어요. 남한과의 국경에 있던 개성공단도 있었습니다. 남북한 양국의 또 다른 공동 투자였죠. 남한 정부가 필요한 인프라 대부분을 개발했고 저리 대출과 국가 보조금 같은 특혜를 줘서 양국 간 평화를 장려했습니다. 전성기에는 연간 약 5억 6천만 달러어치의 상품을 생산했어요. 그런데 2016년 북한의 미사일 실험 이후 문을 닫았습니다. 제재 이후 외국인 투자가 추락하면서 연간 약 1억 달러의 안정적 수입으로 보였던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김정은은 큰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새 해변 리조트에서 딸과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추정되는 차기 최고 지도자와 함께해요. 누가 알겠어요. 이번엔 완전한 실패가 아닐지도 모르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하나둘 막히자 북한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굶어 죽거나 아니면 국제 범죄 조직이 되거나 북한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사실 북한의 불법 활동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1970년대부터 마약을 밀매했고 1980년대엔 위조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이런 전통적 범죄들이 하나씩 차단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한은 21세기형 범죄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사이버 범죄죠. 제재로 대부분의 수출 수입이 차단되자 39호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약 20억 달러 무역 적자를 메우기 위한 돈을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가장 수익성 높은 방법은 군대 학교에서 컴퓨터 지향적 사고를 가진 인재를 찾아내 아시아 기술 세계의 훈련 학교로 보내 각종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소위 IT 전사들을 러시아, 중국, 라오스 전역의 네트워크에 배치합니다. 각자 연간 최대 30만 달러를 벌 수 있어요. 2014년 이 전사들은 소니를 해킹하고 인터뷰라는 영화 개봉을 두고 내부 문서 유출 위협으로 경영진을 협박했습니다. 더 심각해진 건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해킹했을 때예요. 약 9억 5천만 달러의 준비금을 빼냈습니다. 마카오 기반 은행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세탁하기 위해 북한 요원들이 몇 주 동안 카지노에 앉아 훔친 돈으로 바카라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 고된 작업은 헛수고였어요. 90% 이상의 돈이 반환됐으니까요. 이로 인해 현대의 요원들은 대신 암호화폐 강탈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디지털 은행 준비금과 달리 뭔가 잘못되면 교환하고 통제할 수 있지만 암호화폐를 이동시키면 끝입니다. 사라진 것이죠. 2024년 암호화폐 도난은 정권에 13억 달러 이상을 벌어다 줬습니다. 유엔 보고서는 핵무기 프로그램의 약 40%가 이제 불법 사이버 수단으로 자금을 조달받는다고 시사했어요. 2024년 전체 도난 암호화폐 중 체인 분석은 60%가 북한 요원에 의해 탈취됐다고 추정합니다. 전 세계 암호화폐 기반 범죄의 60%를
북한이 저질렀고 그 돈으로 핵과 미사일을 만든다는 얘기죠. 문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스테이크닷컴에서 4,100만 달러를 훔쳤고 DMM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약 3억 500만 달러를 털어 거래소를 폐쇄시켰습니다. 그들의 최고 작품은 온라인 게임 엑시 인피니티 플레이어들로부터 6억 2천만 달러를 훔친 것입니다. 포켓몬과 NFT를 섞어 놓은 것 같은 게임이에요. 암호화폐는 여전히 매우 분산된 세계입니다. 가장 열렬한 암호화폐 지지자들과 이야기하면 그게 요점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매우 새로운 자산이라 보안을 유지하고 거래를 규제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은 블렌더 같은 웹사이트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북한이 불법 통화를 세탁하는 데 사용했던 곳이죠. 그럼에도 증가하는 해킹을 막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진실은 도난당한 암호화폐 대부분이 손상된 개인 키로 인해 도난당한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지갑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코드죠. 이 코드에 접근하면 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요원들이 전 세계 기술 회사에 가짜 신분으로 고용됩니다. 때로는 미국인들과 공모해 회사 노트북에 원격 작업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죠.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채용 담당자로 위장해 회사 개인 키에 접근 권한이 있는 직원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링크드인에서 좋은 채용 제안을 받고 기취부 페이지로 보낸 링크를 복사하면 끝입니다. 당신은 해킹당했고 3억 달러가 사라졌어요. 암호화폐가 새로운 돈벌이지만 과거에도 다른 수익성 높은 범죄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더 유명한 것 중 하나는 미국 달러 위조예요. 1980년대 북한은 미국 100달러 지폐에 거의 완벽한 복제품을 설계하고 유통시켜 중국 국경으로 밀수했습니다. 마카오 방코델타 아시아의 고위 관계자들이 이 가짜 슈퍼노트 세탁에 공모했고 북한은 이 계획으로 연간 1,500만에서 2,500만 달러를 모았어요. 1980년대 불황 때 사치품을 사기엔 충분했지만 미국 통화 시스템을 망가뜨리기엔 부족했습니다. 1996년 재무부는 100달러 지폐를 재설계해 향후 슈퍼노트를 방지함으로써 작전을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한 국무부 관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북한이 100달러 지폐를 복제하는 것과 같은 품질을 일반 수출품에 투입했다면 지금쯤 산업 강국이 됐을 것이라고요. 1970년대부터 많은 외교관들이 거리에서 마약을 밀수하고 유통하다 체포됐습니다. 북한 대사관을 통해서죠. 외교 우편물은 수색과 압수에서 면제되니 아평과 필로폰 같은 마약은 물론 총과 금 같은 수상한 물건들을 운반했다고 의심받습니다. 이것들을 유통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제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많은 대사관들은 판매해야 할 마약 할당량까지 있었습니다. 전성기에 이 제국은 아마 연간 최대 7억 달러를 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국가가 후원하는 많은 실험실들의 자금이 끊겼습니다. 나라엔 작은 실험실들과 필로폰 만드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남았죠. 국가 지원 없이 이 사람들은 대신 국내 시장에 제조해 판매했습니다. 아편류와 암페타민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대체 의약품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적절한 의료와 건강관리에 접근할 수 없으니까요. 슈퍼차징 에너지 드링크처럼 여겨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기 있는 설날 선물이 됐어요. 그 결과 국경과 생산에 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나라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고칠 동기가 없는 마약 문제가 남았습니다. 마약 외에 북한이 유통한 또 다른 불법 품목은 바로 무기랍니다. 북한제 미사일, 총, 드론이 전 세계 분쟁 지역에 등장했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 그리고 가장 노골적인 거래는 러시아와의 협력입니다. 김정은과 푸틴의 회담 이후 양국 간 무역 관계가 증가했습니다. 라선이 러시아와의 물품으로 가득 찬 구역을 수출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물론 제재를 우회해서죠. 블룸버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돕기 위해
최대 10억 달러어치의 탄약이 포함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북한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발사됐고 약 12,000명의 북한 군인이 전선에 파견됐어요. 전쟁은 김 정권에게 돈벌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김 푸틴 회담 이후 1일 평균 암호화폐 강탈액도 2배가 됐으니까요. 작동하는 것 같네요. 아마 중국이 아닌 러시아가 새로운 후원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본 북한의 자금 조달 방식을 정리해보면 놀라운 패턴이 보입니다. 정상적인 무역, 제재로 막혔습니다. 그래서 가발과 인간 모발을 거래하며 겨우 버티고 있죠. 특구 개발, 금강산도 개성공단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마약과 위조 지폐, 2000년대 이후 대부분 차단됐어요. 남은 건 결국 사람과 해킹 이 두 가지입니다.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을 러시아, 중국, 라오스로 보내 임금의 대부분을 정권이 가로챕니다. 한편 IT 전사들은 전 세계 암호화폐 범죄의 60%를 저질러 연간 13억 달러를 벌어들이죠. 핵무기 프로그램의 40%가 이 불법 사이버 수단으로 자금을 조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새로운 생명줄이 생겼습니다. 바로 러시아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탄약과 미사일을 공급하고 12,000명의 병사까지 파견하면서 김 정권은 새로운 돈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비극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39호실 요원들은 해킹, 마약, 무기 거래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 핵무기를 만듭니다. 반면 평범한 북한 주민들은 가족에게 겨우 400달러를 받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해요. 적발되면 간첩죄로 수용소에 보내집니다. 3인 가족을 1년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 국가가 외환 독점을 전복했다며 당신을 수용소에 보낼 수 있는 금액이 고작 400달러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북한 경제의 진짜 모습이에요. 위에선 핵무기를 만들고 아래선 굶주림과 싸우고 있습니다. 정권은 13억 달러를 해킹으로 벌어들이지만 시민들은 400달러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죠. 그렇다면 이 체제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암호화폐 해킹과 러시아 무기 거래만으로 핵 개발과 2,600만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계가 제재를 강화할수록 북한은 더 위험한 범죄로, 더 불법적인 수단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은 대체 어디서 끝날까요?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하나뿐이에요. 북한 정권이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는 결국 가장 무고한 사람들이 치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